기사님, 저기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아, 거기요? 유명한 곳이죠. 사실 불법 도박장이에요. 경찰이 가끔 단속하긴 하는데 워낙 큰 곳이라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도박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의가 도박을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서울 외곽 20년 넘게 살아온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남자가 있습니다. 최영호, 올해 58살. 퇴직을 앞둔 그에게 새벽 산책은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영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며 아직 잠들어 있는 아내 윤정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40분. 영호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가끔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평상시처럼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김 경비원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영호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김 경비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정희가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5살의 정희는 여전히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요양병원 간병사로 일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아침은? 간단히 먹을게. 오늘 병원에 새로 들어오신 할머니가 계셔서 일찍 가야 해. 정희는 언제나 그랬듯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정희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이 토요일이네. 또 봉사 나가지? 응,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거야.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벌써 몇 년째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정희는 당신은 평일에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으니까 주말은 쉬어라며 혼자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을 마친 정희가 요양병원으로 출근하고 나서 영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등산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만나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 것이 영호의 큰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영호야, 요즘 어때? 퇴직 준비는 잘 되고 있고? 등산로에서 만난 친구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영호보다 2살 많은 철수는 이미 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뭐, 그럭저럭이지. 정희가 워낙 살림을 잘 꾸려나가니까 큰 걱정은 없어. 부럽다, 부러워. 우리 집 마누라는 맨날 잔소리만 하는데.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는 마트에 들러 생필품을 몇 가지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최영호 씨 맞죠? 돌아보니 정희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 이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몇 번 병원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미숙 씨. 안녕하세요. 정희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병원에서 자주 못 뵙겠던데. 아, 정희는 잘 있어요. 워낙 바쁘니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정희 씨 주말에 근무 안 하시던데 혹시 다른 일 하세요? 영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봉사활동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봉사활동 하시는군요. 역시 정희 씨다워요. 이미숙과 헤어진 후 영호는 걸어가면서 계속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말에 근무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희는 분명히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했는데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 때 정희가 돌아오자 영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희야, 병원에서 주말 근무 안 한다며? 응? 아, 그래. 요즘 간병사가 많이 들어와서 주말은 쉬게 해줘. 그래서 봉사활동 할 시간이 생긴 거고. 정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작은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영호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는 정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작은 일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라고 말하며 침실로 들어갔지만 영호는 그 모습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봉사활동을 나갈 때는 전날 밤에 준비물을 챙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영호가 눈을 떴을 때 정희는 이미 화장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오늘 몇 시에 나가? 9시쯤. 좀 일찍 가서 준비할 게 있어. 화장실 문틈으로 보이는 정희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봉사활동을 갈 때는 되게 담백한 화장을 했는데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르고 있었습니다. 립스틱 색깔도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오늘 봉사활동 끝나고 어디 들를 데 있어? 아니야, 그냥. 요즘 봉사활동도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하더라고. 어르신들한테 예의를 갖춰야 한다면서. 정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영호는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정희가 옷장에서 꺼낸 옷이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무릎까지 오는 치마, 그리고 평소에는 신지 않는 높은 굽의 하이힐이었습니다. 그 신발 신고 봉사활동해도 괜찮겠어? 오래 서 있어야 하는데. 괜찮아. 요즘은 봉사활동도 정장을 입고 간다니까. 시대가 변했어.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모습을 보며 영호는 무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저녁 늦을 수도 있어.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정희가 나간 후 10분 정도 지나서 영호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정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영호는 서둘러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저기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예. 뭔 일이시라고? 급한 일이 있어서요. 너무 가까이 붙지 마시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호의 간절한 부탁에 응해주었습니다. 정희가 탄 택시는 예상과 달리 시내 중심가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강북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더니 의정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영호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쪽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분 정도 달린 후 정희가 탄 택시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택시를 좀 더 뒤쪽에 세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희가 내린 곳은 다름 아닌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입구였습니다. 간판에는 레저타운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영호는 직감적으로 이곳이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희가 그 남자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단골 손님처럼 익숙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고는 지하로 사라졌습니다. 영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왜 이런 곳에 오는 걸까? 봉사활동이라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을까? 기사님, 저기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아, 거기요? 유명한 곳이죠. 사실 불법 도박장이에요. 경찰이 가끔 단속하긴 하는데 워낙 큰 곳이라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도박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희가 도박을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영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희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이런 곳에 가는 걸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수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연락할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후 6시 정희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옷도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심심했지? 아니야, 텔레비전 보며 쉬었어. 봉사활동은 어땠어? 오늘 할머니 한 분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 보람 있었어.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그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정희를 보며 2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지만
영호는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영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정희가 웃을 때마다 영호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좋지 않아 보여.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영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이 안 와서 그래. 그러게 말이야. 밤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퇴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정의의 배려, 어린 말들이 영호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영호는 며칠 전부터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가 그곳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정의야, 오늘도 봉사활동 가지? 응, 오늘은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저녁 먹고 와도 될까? 그래, 천천히 하고 와. 정의가 나간 후 영호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택시를 따라가는 대신 직접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의정부까지 가는 동안 영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의가 정말 도박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남자가 영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해 주신 분이 계세요? 여기는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온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 이분 정희 씨 남편분 아니세요? 전에 사진으로 봤는데. 정희를 아세요? 물론이죠. 정희 씨는 저희 단골이시잖아요. 들어가세요. 영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이곳의 단골이라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서 영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하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넓은 공간에는 수많은 테이블이 있었고 사람들이 카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재즈 음악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마다 딜러들이 서 있었는데 모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정의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가장 안쪽 VIP 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영호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모습에 영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의가 거기 있었습니다. 검은색 딜러 유니폼을 입고 테이블 앞에 서서 카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의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따고 가네요. 운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머리도 다르게 스타일링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정희에게 다가와 검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희 씨, 오늘 수고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자연스럽게 그 봉투를 받아 유니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희가 단순히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몇 년째 계속해왔다는 듯이 능숙하게. 아저씨,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직원이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처음 오셔서 그런가 봐요. 다들 그래요. 게임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영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희가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을까? 언제부터였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호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희가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그곳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정희일까? 집에 도착해서 영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생생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정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봉사활동이 좀 힘들었어. 할머니 한 분이 치매가 심하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마음이 무거워.
정희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고생했어. 영호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정희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정희를 보며 2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정희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영호는 그날 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하는 모습, 능숙하게 카드를 나누는 손놀림, 그리고 검은 봉투를 받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영호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딸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아, 아빠야. 아빠 웬일이세요? 평일에 전화하시다니. 아빠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엄마 얘기 좀 물어볼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수빈의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요? 무슨 일이세요? 수빈이가 보기에 엄마가 요즘 어떤 것 같아?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어? 아빠, 설마 엄마 의심하시는 거 아니죠?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돼서 그래. 수빈의 목소리가 한숨과 함께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많이 지쳐 보여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아빠가 퇴직하시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 네, 그런데 아빠는 엄마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하셨어요? 영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정의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서 그랬어. 수빈이도 엄마한테 자주 안부 전화해줘.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아빠, 제발 엄마 의심하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전화를 끊은 후 영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희는 정말로 자신을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영호는 정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희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영호는 정희의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화장품, 그리고 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도박 중독 상담센터. 영호는 그 명함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희가 도박 중독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보,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는 급히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 볼펜이 필요해서 찾고 있었어. 내 가방에서 왜 볼펜을 찾아? 거기 책상 위에 있잖아. 정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정희의 여동생 윤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희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부, 무슨 일이세요? 윤미야, 혹시 정희 얘기 좀 물어볼 수 있을까? 윤미의 목소리가 조금 경직됐습니다. 언니요? 무슨 일인데요? 정희가 요즘 뭔가 이상해서 말이야. 혹시 너한테 무슨 말 한 적 없어?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윤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언니가 몇 년 전에 한번 힘든 시기가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야? 언니가 도박을 한 적이 있어요. 형부가 사업 어려우실 때였는데 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때 정말 많이 무너졌었어요. 영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런데 지금은 아닐 거예요. 언니가 그때 정말 후회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했거든요. 상담도 받고 완전히 끊었어요. 정말로? 네,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은 괜찮을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 아니잖아요. 윤미의 말을 들으면서도 영호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희가 정말로 도박을 끊었다면 왜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그것도 그렇게 능숙하게? 그날 밤 영호는 정희의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정희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짓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영호는 몇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명세서, 은행 대출 서류, 그리고 카지노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영호는 그 서류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가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신용카드 빚이 상당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카지노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희는 단순히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정희를 보며 영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했을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28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정희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영호는 여전히 정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영호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봉사활동 안 가? 영호가 물었을 때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준비를 마쳤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쉬어야겠어. 몸이 좀 안 좋아. 어디가 아픈데? 그냥 피곤해. 며칠 쉬었다가 다시 나갈게.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지쳐 보였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갑자기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올게. 몸이 안 좋아서. 그럼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금방 올게. 정희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영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말 병원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정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어디 있어? 연락해. 영호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정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희가 이렇게 연락 없이 늦은 적은 없었습니다. 수빈아, 아빠야. 혹시 엄마한테 연락받았어? 아니요, 왜요? 엄마가 안 들어오셨어요? 응, 오후에 병원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 전화도 안 받고. 그럼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아니면 이모한테 연락해보시고요. 영호는 윤미에게도 연락했지만 윤미도 정희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형부, 언니가 어디 갔을까요?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 내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신고를 해야겠어. 그날 밤 영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정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도망간 것일까? 다음날 아침에도 정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종신고는 48시간이 지나야 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가 이런 적이 없어서 가족분과 다툼이 있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세요. 영호는 답답했습니다.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정희가 그 카지노에 있는 것은 아닐까? 영호는 서둘러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라 그런지 카지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에게 물어봤지만 정희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정희라는 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내인데 연락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영호는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도 정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정희가 일하는 요양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정희 씨는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무단결근이네요. 그럼 어제나 그저께 연락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영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부인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내용이 뭐였죠?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나 친한 사람은 없나요? 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지노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정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카지노에서요? 어떤 카지노죠? 의정부에 있는 레저타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 그곳이군요. 최근에 수사 중인 곳입니다. 수사요?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단속 준비 중이었습니다. 혹시 부인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닐까요? 영호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의가 불법 도박장 수사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제발. 그날 오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오세요. 영호는 급히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모텔 2층 한 방에서 정희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야. 영호가 달려가자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곳에 있어? 정희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빚더미에 앉게 될까봐 무서웠어. 당신 퇴직하면 월급이 없어지는데 요양병원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해. 그래서 카지노에서 일하게 됐어. 언제부터? 3년 전부터. 처음에는 주말에만 나갔는데 돈이 너무 좋았어. 하루에 20만 원씩 받았거든. 그래서 계속하게 됐어.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정희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당신한테 말하면 실망할까봐, 화낼까봐.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호는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안쓰러웠습니다. 집에 가자, 정희야. 집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희 씨죠? 경찰입니다. 수사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와주세요.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간 사이 영호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영호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정희가 불법 도박장에서 직원으로 일했다는 것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 영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그런 곳에서 일했다고요? 수빈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빈아,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하지만 아빠,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모르겠다. 엄마가 돌아오면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영호는 정희가 조사를 받는 동안 집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달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정희의 방을 정리하던 중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기를 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희의 진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정희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부터 거꾸로 읽어봤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늘도 카지노에서 돌아왔다. 손님들이 돈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웃어야 했다. 이런 내가 너무 싫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영호가 퇴직하면 우리는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병원 월급만으로는 아파트 대출금도 감당할 수 없다. 영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다니. 2024년 11월 3일. 영호가 요즘 이상하게 나를 쳐다본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 무서워서 잠이 안 온다. 만약 영호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망할 것이다.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 2024년 10월 20일. 오늘 수빈이가 전화했다. 엄마, 많이 피곤해 보여요라고 했다. 딸한테도 들킬까봐 무섭다. 나한테 남은 건 남편 얼굴을 보며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조차 없는 삶이야. 영호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2023년 5월 10일. 오늘부터 카지노에서 일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하루에 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다. 영호는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이 힘들어한다. 나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 그 시기를 영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이 망해가던 때였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던 시절이었습니다. 더 예전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2022년 7월 2일, 영호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오늘 집에 와서 울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단지 안아주는 것뿐이었다. 내일부터 아르바이트라도 더 해야겠다. 2022년 8월 15일,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했다.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더 이상 빌릴 수도 없다고 한다. 영호는 모르고 있다. 내가 몰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생활비를 댔다는 것을. 영호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져보니 정희가 숨겨놓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 신용카드 명세서, 각종 공과금, 연체, 고지서들이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보며 영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가 자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신용카드 빚도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희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봉투에서는 영호가 전혀 모르고 있던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적금을 모두 해지한 기록, 보험을 중도 해지한 기록, 심지어 어머니가 남겨주신 금반지를 판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벌하러 온 것 같다. 일기장의 한 구절이 영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정희가 얼마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업 실패로 좌절해 있을 때 정희는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도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 카지노까지 다녔던 것입니다. 그제야 영호는 정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비밀을 숨긴 것도 모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게, 당신이 더 상처받지 않게 내가 모든 걸 감당하겠다. 일기장에 적힌 정희의 마음이 영호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녁 늦게 정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일단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어. 하지만 재판은 받아야 할 것 같아.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호야, 나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영호는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정희야, 나도 미안해. 뭐가? 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못해서. 정희는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일이야. 아니야. 내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어야 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솔하게 마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함께 감당하자. 이제부터는 혼자 하지 말고. 영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해왔는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정희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호는 그 통지서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야, 변호사를 구해야겠어. 돈이 어디 있어? 그냥 국선 변호사로 하자. 안 돼. 이런 일에는 제대로 된 변호사가 필요해. 영호는 자신의 퇴직금을 털어서라도 정희를 위한 변호사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몇 군데 상담을 받아본 결과 정희의 경우는 단순 직원이었기 때문에 중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도박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딜러로만 근무했습니다. 초범이기도 하고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호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가 옆에 있잖아요. 수빈이 찾아와서 정희를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던 수빈도 이제는 정희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미안해요, 엄마. 수빈도 울었고 정희도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영호는 그런 모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판 당일 영호는 정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 복도에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도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희와 비슷한 처지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윤정희 씨, 긴장 많이 되시죠? 변호사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호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정희의 혐의 사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윤정희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의정부 소재 불법 도박장에서 딜러로 근무하며 불법 도박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런 정희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고인, 혐의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의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정희가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검사도 정희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도박장의 핵심 인물이 아니고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강합니다. 집행유예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희가 최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윤정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정희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영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정희는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영호야.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집에 가자. 법원 앞 계단에서 수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빈이 달려와서 정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정희는 딸을 안고 또 울었습니다. 영호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법원을 나서는 길에 정희가 물었습니다. 영호야,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맞을까? 정희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인데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가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그래도 거짓말했잖아. 속였잖아. 그래, 화가 났어. 하지만 이해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자, 정희야. 서로에게 비밀 없이. 그래, 그렇게 하자. 집으로 가는 길에 영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고 있었는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줘서.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진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영호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내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 정희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얼룩진 봉사활동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봉사였습니다. 영호도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혼자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일자리를 찾아볼게. 괜찮아. 내가 요양병원에서 다시 일하면 돼. 아니야. 이제는 내가 도와야지. 영호는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도 요양병원으로 복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정희 씨,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다시 오셔서 다행이에요. 동료 간병사 이미숙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정희는 예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영호와 정희는 함께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양로원 청소, 아동센터 도우미까지 다양한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도시락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고마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독거노인 김할아버지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저희도 보람을 느껴요. 영호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의 때문에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의가 말했습니다. 영호야, 정말 고마워. 뭐가? 나랑 함께 봉사활동해줘서. 예전에는 혼자 다녔는데 이제는 당신과 함께 하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나도 좋아. 함께 하니까 더 보람 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28년 동안 부부로 살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소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수빈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우리가? 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특히 엄마는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런가? 나도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고 저도 안심이 돼요. 엄마가 혼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아빠, 엄마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아빠랑 함께니까. 정희가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 서로에게 비밀 없이 살자. 몇 달 후, 영호와 정희는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여기 경치 정말 좋다. 강원도의 한 작은 펜션에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왜 이제야 이런 여행을 할 생각을 했을까? 그동안 바빠서 그랬나 봐. 아니면 서로에게 관심이 부족했거나. 두 사람은 펜션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영호야, 후회하지 않아? 뭘? 나랑 결혼한 것. 이런 일까지 겪게 됐는데.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 오히려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줘서. 그리고 이번 일로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정말? 응, 예전에는 서로 바빠서 대화도 별로 안 했잖아. 이제는 뭐든지 이야기하게 됐어. 정희가 영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가 더 솔직해진 것 같아. 앞으로도 서로에게 솔직하자. 그래, 약속해. 해가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호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희야.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주고받는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의 일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일하고 주말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대화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많이 좋아지셨어. 처음 오셨을 때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제는 자꾸 농담하세요. 그래, 다행이네. 나도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작은 일상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영호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려고 하는데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당연하지.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호 혼자 걷던 길이었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네. 그러게. 우리 앞으로도 함께 걷자. 좋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영호야, 행복해? 응, 행복해. 너는? 나도 행복해. 정말로. 정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는 깨끗한 미소였습니다. 영호도 웃었습니다. 58살에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이 기대되었습니다.